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첫 번째 테마인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볼게요. 114페이지 중간에 대출 가능 금액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담보 잡히고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요걸 해당 주택이라 할게요. 당해 주택 혹은 뭐라고요? 해당 주택. 요거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자, 예전에는 주로 이제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느 정도 대출을 가능할 것인가, 대출 가능 금액, 요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주로 이제 LTV다, 요거 위주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LTV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카드론, 스피드론 이런 거 있죠. 웰컴 론, 뭐 들어봤죠? 이런 걸 말하고요. 대출액이다. to는요, 뭐뭐 대비, value는요,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부동산 가치, 물론 은행들이 지네들이 정하는 어떤 담보 가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요?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 뭐라고요? LTV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은행에서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8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8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LTV라는 겁니다. 알겠죠? LTV. 자,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LTV를 6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냥 얘랑 곱하니까 얼마까지예요? 6천만 원까지 최대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6천. 근데 대출 비율을 완화시키겠다. 자, 이걸 지금부터 대출 비율, 자,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대출, 융자, 대부, 저당 일단 다 뭐라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LTV를 그러니까 대출 비율을 완화시키겠다. 완화라는 표현 자체는 더 많이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TV를 80%까지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얘랑 곱하니까 얼마까지라고요? 8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LTV다. 알겠죠? LTV.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LTV 위주, 요걸 위주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어쨌거나 IMF가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IMF가 터지면서 담보 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담보 가치가 거래도 뚝 끊기면서 담보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그래도, 자, 회사를 잘 다니고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급기야는 노숙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법원의 경매시장에는 빚 못 갚아서 나오는 물건이 무지막지하게 쌓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교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있죠?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하는 걸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뭔 TI라고요? DTI다. 자, 요걸 DTI 좀 아래로 내렸을까요? 좀 DTI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매년 혹은 매월 갚는 돈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걸요 원리금 지불액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뭐라고요? 뎁트 좀 뭐라고요? 매기 지불하는 원리금 지불액. 알겠죠? to는 뭐뭐 대비, I는요 인컴 해갖고 소득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소득.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영어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통 소득 대비 뭐라고요?
매기 지불하는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을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대비 해당 주택에 대해서 요 주택을 담보 잡고 돈 빌렸으면 매년 갚는 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해당 주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혹은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DTI다 해줍니다. 뭔 TI라고요? DTI.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제거나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이 아까 뭐 2억이라고 가정해보자. 얼마라고요? 2억 정도 최대 대출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자, 3천만 원. 물론 그 세무서에서 증빙이 돼야 됩니다. 소득증명 확인서에 의해서 3천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벌고 있는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40%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되죠? 곱하죠? 그럼 3, 4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DTI를 4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자, 매년 은행에다 갚는 돈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 있죠? 고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년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주는 돈이 많은 자들은 못 갚을 가능성도 커요, 작아요? 커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굳이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건 은행하고 협의해서 대출 기간을 만약에 늘린다면 매년 갚는 줄을 수 있죠. 기간 좀 길게 잡는다면 줄을 수 있죠.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갚는 돈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 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DTI를 완화시키겠다. 그 얘기는 은행한테 주는 돈이 더 많은 자 있죠? 더 많은 자들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DTI를 60%까지 적용하겠다. 6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368에서 얼마라고요? 1800만 원이 안 되는 자 있죠? 고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은행한테 준 돈이 상당히 많은 자들까지도 다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오케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요? 요걸 DTI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TI라고요? DTI.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연간 소득이 얼마인 자라고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 얼마 번다고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DTI를 뭐라고요?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3, 4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 있죠? 고자까지만 빌려주겠다. 이게 넘어가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때 요 매기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요 금액은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매달 뭐라고요?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이라고요?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그죠? 요 30만 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는 1억에다가 저당상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어떤 공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은행도 지들이 30만 원씩 받으려면 어떤 공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공식이 뭐라고요? 저당상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투자론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거의 한 100%, 문제에서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 이게 주어집니다. 저당상수 공식이 이제 0.1이 주어진다면,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걸 곱한 게 1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대출액에다 0.1 곱한 게 요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을 0.1로 나누니까 요 대출액이 얼마? 1억 2천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요 1억 2천만 원이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과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만 원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볼게요. 추가로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해서 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로 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나가는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출 받았으면 나간 돈 있겠죠? 아니면 상가를 대출 받았다면 상가 대출 받았으면 그것도 나가는 돈 있어 없어요? 있겠고 아니면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겠죠? 카드 대금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있고 아니면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업자금 대출 받은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부채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죠? 다른 부채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나머지 기타 부채라고 해줄게요. 나머지 기타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 있죠? 이자 정도는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볼게요. 저당상수 0.1 똑같다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자, 만약에 기타 부채 나가는 이자가 매년 600만 원 있다고 가정해보자. 얼마 있다고요? 600만 원. 그러면 어쨌거나 DTI를 충족하는 분자가 요 분자가 3, 4, 12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12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근데 이미 6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 어휴, 금방 되시네. 600만 원 해야 되죠? 그럼 600만 원을 충족하는 대출액은 얘랑 곱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얘를 요거 나누니까 얘는 얼마라고? 6천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원.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논리고 요게 이제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자, 그 외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그거 외에는 그 11월 달부터는 이제, DSR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맨 아래 보면 DSR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태에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1월 달에 해서 충분합니다. 알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 그 돈을 빌려준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오케이? 다시 해요?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거의 해마다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힘들 겁니다. 지금은 이거 지워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맨 첫 번째 테마인 뭘 알아봤어요? 대출 가능 금액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 이자율의 조정과 관련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얘기 이렇게. 자, 우리 노트는 어디에 있냐면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위쪽에 이자율 위험 조정 여부 있어 없어요? 있죠. 별표가 몇 개요? 4개. 항상 제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별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별표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라고요? 5년 기준으로 해서 별표가 5개 쳐져 있다 그러면 5년 내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년 나온다는 얘기고 4개가 커져 있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이라고요? 4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별표가 2개 커져 있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몇 개 나온다고요? 2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자, 맨 위쪽에 주요 원리금 사업 방식에 별표가 몇 개 져져 있어요? 5개 있죠. 요거는 그야말로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그리고 때로는 2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는 계산 문제, 하나는요
말로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빼놓지 않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1억을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줬는데 자, 약정금리는 초기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5% 이렇게 5%였는데 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뭐라고요? 무진장 상승했다. 이걸 시장의 평균적인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인플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자면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10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화폐입니다. 화폐. 100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얘가 뭐라고요? 100만 원짜리 화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 화폐가 그전에는 요걸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생긴 마이크 있죠? 요걸 10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몇 개라고요? 10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죠? 그럼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몇 개 산다고요? 5개. 그러면 요 화폐의 가치 있죠? 100만 원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해요? 자, 요 100만 원의 가치가 뭘로 떨어졌다고요?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고정이자율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고정금리 제도다. 이자율과 금리는 일단 똑같은 겁니다. 이자율과 뭐라고요? 금리는 똑같은 편입니다. 알겠죠? 원래는 옛날에 1819년도에 영국에서 이 금본위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본위가 뭐냐면 그 나라 영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 있죠? 화폐를 발행할 때 그 화폐를 금화로 발행한 겁니다. 금으로 만든 화폐 있죠? 요걸 발행한 걸 뭐라고요? 금본위 제도로 하는 겁니다. 화폐를 뭘로 만든다고요? 금화로 만든 걸 뭐라고요? 금본위 제도다. 근데 문제는 금화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운반하려면 쉬워요, 어려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갖고 다닐 수 있지만 크게 되면 금화를 막 들고 다니면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이 그 나라 갖고 있는 금 있죠. 금이라는 거 은의 양에 맞춰서 지폐로 발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그 양에 맞춰서 뭐라고요? 지폐로 발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폐를 그대로 뭐라고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태환 화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으로 곧바로 뭐라고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금에 맞춰서 화폐를 발행하니까 인플레 같은 게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나라가 전쟁 장비 있죠? 요걸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화폐를 남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본위 제도에 대한 어떤 틀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야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정책 금융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딘플레가 발생하냐 거기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탄력적으로 발행하는 거지 금에 맞춰서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전에는 금본위 시대 때는 금이 곧 뭐라고요? 지폐였습니다. 금이 뭐라고요? 화폐이기 때문에 금을 빌려준 대가를 금리라고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자율과 지금은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금리하고 이자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하고 뭘 똑같다고요? 이자율 똑같은데 그러면 그 물가가 이렇게 문장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은행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간 자가 손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이 손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에도 30만 원, 발생한 후에도 그대로 3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갚은 돈이 없다면. 그죠? 근데 화폐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0만 원만 받으니까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은행을 약속하는 겁니다. 대출자다 해줍니다. 대출자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대출자가 손해본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항상 물가가 오르는 걸 가정합니다. 문제 낼 때는 뭐라고요? 물가가 오르는 걸 가정했을 때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거를 한 7% 정도 올려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이자율 제도 혹은 뭐라고요? 변동금리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자를 올리면서 돈을 빌려간 자 있죠? 요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30만 원에다가 갑자기 50만 원 내라는 얘기죠. 결국 요 오염을 그대로 뭐라고요? 돈을 빌려간 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해줄게요. 누구라고요? 차입자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면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죠? 맞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들 손해 안 날려고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차입자가 와서 자꾸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뭘로 빌려라고요? 아니면 이런 상품은 정부에서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랍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형태로 안 보려고 하겠죠? 은행은 절대 손해 날려고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은행은 봄 같은 때 날씨가 맑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우산 같은 걸 막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장마철에 우리가 우산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다시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 손해나는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도 어떤 형태로는 손해를 안 날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초기의 약정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에 뭐라고요? 약정금리라고 하는데 대출 상품마다 이렇게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 상품은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차입자가 선택하라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선택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구입하려고 다시 말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죠. 은행 가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은행 들어가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번호표를 먼저 딱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표도 대출부서 쪽 있죠? 그쪽에 있는 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참 앉아 있으면 물론 그쪽에는 손님도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죠? 상담이 길어지니까 짜증납니다. 어쨌거나 한참 있고 있는데 자, 위에서 2815번 번호 딱 불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가보면 이제 약간 날카롭고 안경 끼고 샤프하게 생긴 그 모습애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잘 보면 약간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날카롭게 생기고 돈깨나 좀 밝게 생기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고정금리로 빌려드릴까요? 뭐라고요? 변동금리로 빌려드릴까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이것들이 툭 하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가 거의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정금리로 빌리시게 되면 자, 그 초기 약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높습니다. 실제로. 자, 왜 높은가 보겠습니다. 왜 높으냐면 어쨌거나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금리 혹은 실질이자율이다. 얘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뭐가 없다고요? 물가 상승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금융기관이 먹고자 하는 이자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다 해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해야 한다고 했죠? 조금씩이든 많이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때 가서 올리면 되죠? 아, 변동금리는 나중에 갖다 올리면 되는 거죠? 아,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 맞춰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얘는 나중에 갔다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얘는 20년 만기라면 20년 동안에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나중에 건드려요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는 처음부터 빌려줄 때 아예 처음부터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매년 예상되는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로 있다면 이걸 더해서 책정하려고 할 겁니다. 아시죠? 근데 변동금리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걔는 나중에 가서 실제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은 원래 5%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몇 프로 하고요? 5%. 그러면 근데 고정금리는 나중에 못 건들죠? 그러니까 그 금리는 보통 연간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연간. 그러니까 매년 2% 정도 인플레가 예상된다 하길래 합쳐서 뭐라고요? 7% 정도를 결정했죠. 근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5%를 빌려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그때그때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참고로 이따가 하겠지만 만약에 예상된 인플레 2%를 감안했는데 나중에 2, 3년 지났더니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죠?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4%로 커졌다. 그러면 자 얘는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니까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3%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는 은행이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은행도 요걸 제대로 반영 못하면 은행도 크게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 보통 이제 명목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금리라고요? 명목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공부할 내용이 요 얘기가 좀 반드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얘기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뭐냐면 그 고정이자율과 관련돼서 그 116페이지 딱 중간에 뭐 고정이자율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보는데 어쨌거나 고정이자율로 7%로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쳐볼게요. 몇 프로라고요? 7% 돈 빌려줬는데 자 나중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제1금융권 은행권 요 동네 은행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제1금융권 해줄게요. 자,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고정금리가 5%로 하락할 수 있어 없어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며요. 그게 아니라 한 3년 전에 빌렸을 때는 고정금리가 7%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새롭게 고정금리로 돈 빌릴 때는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연방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 볼게요. 누구라고요?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돈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7%를 빌렸는데 자 당장 다른 은행에서 좀 빌린다면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5%로. 그죠? 근데 남은 기간이 17년이나 남았는데 17년 동안에 7%로 납부하려고 생각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죠. 역시 열받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겁니다. 문자가 하나은행에서 문자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금리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갚아주겠답니다. 예, 그죠? 에라 모르겠다.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을 수 있는 거죠.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조기에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상환한다고요? 조기에 상환한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팔았는데 이틀 있다가 안 사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물건 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원도 수강한다고 해놓고 있어 조금 있다 환불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은행도 대출 상품이라는 상품을 파는 겁니다. 뭘 파는 거라고요? 대출 상품을 팔았는데 이거를 안 사겠다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면 그거 가지고 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로 빌려준 은행들은 뭐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손해가 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은행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조기 상환 위험.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쳤냐는 얘기죠. 요거 약속 위반이다. 그러면 그 벌금을 부과하겠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뭐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거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 올랐다 치자. 몇 프로 올랐다고요? 9%. 이번에는 은행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돈을 빌려주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의 높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이 17년이나 남았는데 자,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 있죠?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죽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 왜냐하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줬다. 그러면 아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시세에 맞춰서 계속 올렸겠죠. 걔들은 손해할 게 없는데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이죠. 이런 은행들이 아주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이자율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 있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뭐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을 뭐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시험 나오더라도 요 정도에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그 변동금리와 관련돼서 이론적으로 거기 116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변동이자율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론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죠. 요 얘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그 밑에 넓혀보기 있죠. 넓혀보기 있어 없어요? 요걸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있죠. 요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변동금리 대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들 마음대로 툭 하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지들 마음대로 툭 하면 올리면 안 되겠죠? 갑자기 우리한테 30만 원 내던 걸 60만 원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자하고 돈 빌려간 자 있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 뭐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들 맘대로 근거도 없이 막 올리거나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응지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거 있죠? 소비자 물가라든가 뭐라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이 금리를 조정해야 되지 지대들 마음대로 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자, 우리나라의 변동금리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이렇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거를 더해서 책정합니다. 기준금리에 뭘 더한다고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요 가산금리 요거는 대출 시점에 지들이 확정하는 겁니다. 은행이 확정시키는 거고 요 기준금리가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인플레 맞춰서 뭐라고요? 계속 변동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은행이 딱 있는데 은행은 이제 예금을 받을 겁니다. 예금을 받아서 금고에 쌓아놓나요? 뭔가 불리려고 하려나요? 뭐 빌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주로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대출을 주로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요?
자금을 조달해서 이거를 운용해서 운용한다 아니면 운영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불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린 돈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자 빌려줄 때도 5%의 이자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행은 뭐 먹고 살아요? 자 5%의 이자로 빌려서 5%로 빌려주게 되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은행도 막 여직원도 무지장 많죠? 이분 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날카롭게 생기네. 걔도 월급 안 주면 안 한다고 하겠죠? 얘도 월급도 굉장히 셀 텐데 어쨌거나 이자도 월급도 잔뜩 줘야 되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쓸 돈도 무지막지하게 남죠? 많죠? 또 이익도 일부 남아야 은행에 뭐 사람이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로 빌려서 5%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3% 정도 더 붙여서 빌려줘야 되겠네요. 알겠죠? 요 3% 요거를 은행 마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뭐라고요? 마진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기업이 10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한 130원에 팔아야 되겠죠? 요 30원을 뭐라고요? 마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담보대출은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막 담보가치가 폭 나갈 수도 있죠?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니거나 신용 같은 게 좋으면 다 갚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사람들 점수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감안합니다. 알겠죠? 자기가 몇 등급인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거 제가 뭔데 제가 물어봅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신용도 감안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 빌려가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은행이 결정하는 건가? 너 왜 이렇게 이자가 비싸? 그러면 다른 은행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기준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인플레 감응 지수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변동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인플레 감응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적용하냐? 그건 아니고 이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는 예금 상품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때 은행은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할 겁니다. 자금을 뭐라고요? 조달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금 상품입니다. 정기예적금 이런 거. 자, 물론 이게 요구불 예금 같은 거 있죠? 우리 보통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자도 안 붙은 거니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뭐라고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적금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데 자, 어쨌거나 사회가 이제 발전할수록 복잡하고 다변해지는 거죠? 그럴수록 예금 상품을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 상품의 일종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상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부금이다, 상호부금이다. 요거는 요 돈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택부금이다, 각종 입주자 저축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CD다 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다 해갖고 이 통장에 있는 금액 있죠?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할 수도 있어 없어요? 내가 예금한 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돈 받고. 그죠? 이렇게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장을 파는 건 아니고 증서의 형태로 발행합니다. 어쨌거나 이걸요, CD다 해줍니다. 아셨죠? Certificate of Deposit 해갖고 뭐라고요? 양도성 예금증서다. 알겠죠? 이렇게. 이거 외에도 각종 이렇게 환매채다. 자, 은행 예금 상품을 은행이 몇 년 이내는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권리가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MA다 해갖고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자산관리구자다. 이거는 주로 이제 종합금융회사 같은 데 있죠. 종금사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요즘에는 증권회사도 많이 취급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일종의 예금 상품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예금 받아서 주로 이제 국공채 같은 거 있죠. 국제 공채 이런 데 투자해 갖고 거기서 생긴 이득을 기초로 해서 이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자, 얘네들은 보통 이제 입출금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뭐가 자유롭다고요? 수시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넣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은 크지만 어쨌거나 높은 이자 수입을 원한다면 CMA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구입하는 것도 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ELD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금화 있죠. 예금액을 주로 이제 은행이 주로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해 갖고 거기 주가 지수에 연동시켜서 이자율을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ELD다. 그 다음에 각종 뭐 수많은 금융 채권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은행들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알겠죠? 그냥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중에서 자, 이 과거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주변에 있는 시중은행들 있죠? 이 수쟁은행들이 발행하는 자,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 있죠? 요거를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금융투자협회에다가 매일매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얘네들이 평균 낸 거를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할 때 있죠? 그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적혀 있는 금리를 적어 놔야 됩니다. 그 금리를 여기다 적용시켜야 돼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CD 금리를 기초로 하는 변동금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CD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나중에 1월 달에 할 거니까 자세한 거는 그냥 여기서는 가볍게 여기서 뭐라고요? 가볍게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CD 금리 있죠? 요거 평균 낸 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근래 들어서는 자, 은행은 CD만 CD 형태로 예금 받는 게 아니죠. 자,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요 이자 나가는 걸 뭐라고요? 자금 조달 비용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금 조달 비용. 이걸 영어로는 cost of fund다 해줍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9개 은행 정도의 시중은행들 있죠? 얘들이 취급하는 그 모든 예금 조달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걸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 평균 낸 거 있죠? 이거 평균 낸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놓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그러면 얘들은 일정 기간마다 요거 변동시킬 때 그 금리 있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금리 있죠? 요거 올려놔야 됩니다. 이걸요 코픽스다 해줍니다. 뭔 픽스라고요? 코픽스다. 그래서 자, 지금은 자세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세히 하지 마시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를 기초로 해서 금리를 정한다.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통 그걸 자주 물어보는데 117페이지 볼게요. 117페이지에 딱 중간에 정리 있죠? 정리에 대출자 입장에서의 변동금리다 해갖고 자, 만약에 요거는 일정 기간마다 이 변동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정 기간마다 변동하자는 얘기죠? 변동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1년 동안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져서 못 건들죠? 그죠? 그럼 은행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자, 이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은행은. 자, 읽어볼게요. 금리의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조정 폭이 클수록 유리하다. 폭이 크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보다 초기의 금리가 낮다. 자, 아까 일반적으로는 자, 이 고정금리가 높다고 했죠? 거꾸로 한다면 변동금리가 초기 약정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변동금리는 일정 기간마다 계속 금리를 변동시켜라 그 얘기죠. 변동시켜라 그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갑자기 팍팍 올라가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잘 낼 수 있지만 극빈층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먹고 살고 힘든 사람들은 갑자기 이자를 많이 올리게 되면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니네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거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죠. 이거를 금리 인상의 상한선 해줍니다. 금리 인상해 보라고요? 상한선. 그러면 자 보세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면 은행은 이거 이상 못 올리는 거죠. 인플레가 심해졌으니까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 본 집단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이상 못 올리게 하니까 결국은 초기에 약정금리 있죠. 아예 처음부터 약정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얘들은 오염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뼈다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뼈다귀. 그래서 뼈다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살점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점을 자꾸 띄어먹는데 그러지 말고 살점 붙여 나가는 겁니다. 뭐야? 네, 은행이 대출자예요. 은행이 대출자. 그 다음에 돈 빌려간 자를요, 차입자.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거기서 살코기를 그 살점 막 뜯어먹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뼈다귀부터 출발해서 우리 어디 조각, 조소라, 이렇게 뭐라게 동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여기 뼈다귀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살점을 붙여나간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테마를 공부했습니다.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요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118페이지에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오케이.